안녕하세요. 캐나다 약사디기.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PEBC의 출제 원칙이나 캐나다 BC주 약사회나 UBC나 인턴십 과정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PEBC의 다큐멘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게이트웨이 캐나다는 제가 약사가 될 당시에는 이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고 싶으면 구글에 게이트웨이 캐나다라고 치시고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개개인에게 책임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모든 게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야 되고 모르면 내가 이메일을 보내서 담당자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캐나다 웹사이트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PEBC에 여러 가지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대학교 졸업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할 당시 졸업장을 받던 기억도 없었거든요. 졸업장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장을 보내면 본인들이 졸업장을 확인한 후 다시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졸업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집에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쳐서 겨우겨우 졸업장을 찾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서류가 통과되면 이제 Pharmacist Evaluating Examination, 소위 말하는 EE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EE 시험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을 망라하는 시험입니다. 기본적인 순수 과학부터 화학, 통계학, 약물학 안 나오는 과정이 없습니다. 제가 7일 당시에는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시험이 컴퓨터 베이스 시험으로 바뀌면서 하루 만에 치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베이스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화면을 통해서 글을 읽는 것에 일축지 않는 약사님들께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향상시키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저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MCQ라는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저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험 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신랑이 시험을 봤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장이 끝나고 제가 캐나다가 하루가 늦잖아요. 한국보다. 캐나다로 가서 그 다음날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3일장을 지내고 캐나다로 가서 이제 이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그 시험 제가 볼 때는 페이퍼 베이스였거든요. 시험에 글자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떨어졌겠다 이번에는. 그리고 생각하고 이틀을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이 시험은 모든 게 점수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문제 정도 더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문제는 틀려도 맞춰도 카운팅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죠.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의 장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C주 약사회에서 외국 약대 출신 약사에 대한 정책을 변경시켰습니다. 선택 사항이었던 UBC 교육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킨 것이었습니다. 3개월 강의실 실습과 수업과 실습 교육, 3개월 인턴십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넣은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정은 1년에 3학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탈 한 학기당 24명 4학기니까 72명의 외국 약사가 배출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외국 약사의 캐나다 약사 적응을 쉽게 하기를 돕는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약사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 2000명의 약사가 외국 약사가 MCQ, OSCE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BC주에서는 1년에 맥시멈 최대 72명의 외국 약사밖에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BC주 약사의 영어 시험 성적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첫 학기는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첫 학기에 한해서 우선 약사에 등록하고 영어 성적은 추가 제출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편의 극성 조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과정이 바뀌면 첫 학기가 가장 하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혼돈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 들어가라. 첫 해에 들어가야지 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혼돈일 때 그냥 빨리 졸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 시험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오스키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모두 끝내고 UBC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당시에 등록금이 10,000불이었습니다. 6개월에 10,000불. 근데 지금은 오랜만에 UBC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10,000불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IELTS 학원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왜 밴쿠버에서 IELTS 학원을 다니지 않았느냐고요? 사실 학원 강의는 한국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IELTS가 영어는 맞습니다. 영어는 맞지만 시험입니다. 시험하고 영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시험을 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전략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2개월 학원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학원 강의를 한 후에 이제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계획은 본래 IELTS 시험을 봐서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한번 보자. 한번 보고 열심히 IELTS 공부를 한 다음에 캐나다에 와서 IELTS 시험을 다시 봐서 점수가 나오면 등록을 하자 했는데 2개월 학원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한국에서 IELTS 시험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제 IELTS 성적이 BC주 약사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제가 또 MCQ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IELTS 성적 시험이 잘 나와서 이제 UBC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 순간 웨비지 웹사이트에 정원이 채워져서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원서 양식을 보니까 원서 양식도 이전 양식은 사라지고 이제 뉴 버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이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 영어 성적이 나와야 한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이전 양식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냥 팩스로 접수해 버렸습니다. 팩스로 접수했더니 역시나 그 입학사항을 관리하시는 코디네이터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팩스로 넣었는데 정원이 다 차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캐나다에 살면서 느꼈던 점인데 캐나다라는 나라는 제 생각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코디네이터의 재량하에 한두 명 정도는 더 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나 한 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하고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학교 측이나 약사회 측에서도 그래 한번 해봐 하는 그런 크레딧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 정말 이번 학기에 들어가고 싶다. 애들도 이때가 방학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찬스이니까 나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코디네이터가 그러고 싶은데 강의실이 너무 작다. 정원외를 받기에는 강의실이 작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핑계로 들렸거든요. 아니 강의실이 좁다는 게 말이 됩니까? 24명 강의실이 보통 대학 강의실이 넓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로 제가 입학을 해보니까 그 코디네이터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만불이라는 큰 돈을 받으면서 창문도 없는 강의실에 24명을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분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코디네이터 말이 맞구나. 강의실이 좁아서 안 된다고 했더니 정말 강의실이 좁구나.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저한테 이제 대안으로 준 게 그러면 너가 다음 학기에 입학을 해라. 다음 학기에 원서가 접수됐고 다음 학기에는 억셉트가 됐는데 이번 학기에는 대기로 들어가라. 근데 너가 지금 대기가 3번이다. 대기 3번이니까 네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하고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좋다. 내가 다음 학기엔 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대기 3번이다. 그래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주법시험을 봤고요. 주법시험은 UBC에서 가서 시험을 봅니다. 큰 강의실에 모아놓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볼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법시험은 간단하게 이제 BC주에서 쓰이는 주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한국의 약사법, 국가고시 보실 때 약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 밖으로 대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3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입학을 했더니 의외로 한 명 정원이 부족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이라 영어 시험 성적을 조금 있다고 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거나 인터내셔널 약사분들한테서 하는 거 보니까 비자 문제가 생긴 학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대기 3번임에도 불구하고 UBC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BC 교육과정은 3개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고 그 다음 3개월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인턴 과정은 한마디로 내 돈 주고 공짜로 일해주고 싫은 소리는 다 들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런 인턴 실습 과정을 통해서 그 인턴을 가르쳐주는 분을 프리셉터라고 그러는데 그 프리셉터가 좋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특성상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약국 경험이 많으신 약사님들, 약사가 되기 전에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분들은 상당히 더 빨리 배우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어떤 때는 좀 많이 울기도 했고 영어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 해서 내 돈 주고 사실 인턴 과정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프리셉터가 돈을 받습니다. 그 돈 주고 공짜로 일해주고 싫은 소리 다 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이 끝나자마자 오스키 시험을 봤거든요. 오스키 시험인 이제 UBC에서는 말하기를 자기들 그런 과정이 CP3 과정이 오스키 시험을 위한 게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UBC 과정, 인턴십 과정 도움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경험을 이룰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놓쳤던 부분이 캐나다의 교육이라는 거였습니다. 캐나다 교육은 던져만 줄 뿐 그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연구하고 오스키 시험이라는 거 어떤 걸 물어볼까 분석하고 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 하면서 이제 제가 인턴십 끝나고 인턴십을 하루 8시간을 하거든요. 월화수목금 하루 8시간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주부로서 해야 되는 일도 하다 보니까 그 인턴십 자체도 너무 힘드니까
제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 오스크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스크에 재도전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오스크를 떨어지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스크에라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노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회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오스크는 환자를 1대1로 상대하고 영어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거든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스크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풀 파머시스트로 BCG 약사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등록을 하면서 이제 옵션으로 인젝션 서티피케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인젝션 서티피케이트는 하루 과정 이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UBC 과정 CP3 과정 중에 있을 때 그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은 할인을 준다고 해서 그때 이미 수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젝션 서티피케이트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PR&, First Aid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 CPR&, First Aid는 주변에 뭐 세인트 앰뷸런스라든가 레드 크로스 같은 데서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G 약사에 등록을 하셔도 매년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됩니다.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매년 15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15학점 중에 반드시 5학점은 크레딧이 있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크레딧이 있는 강의가 뭐라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지 그 강의를 들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매년 이 15학점을 듣고 약사예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인슈런스를 들었다. 약물사고가 일어났을 때 환자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인슈런스를 들었다는 그걸 프루프 하시면 이제 매년 약사에 등록을 해주고 매년 1년짜리 인터넷으로 설치가 되는 조그만한 그런 약사의 면허증 같은 거를 줍니다. 사실은 처음에 큰 약사의 면허증을 주긴 하는데 매년 갱신한 거는 이제 내 카운트로 들어가면 그 서티피케이션을 내가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사님이 취직을 하시면 그 컴퍼니에서 내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두서없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좌충우돌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감내해야 되는 게 많은 캐나다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사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캐나다에서 본 약사 시험에 대해서 영어 시험을 포함한 MCQ, 오스키 영어 시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